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공주로 태어나 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산 선조 이영과 인모광후 김씨의 딸 정명공주 이야기입니다. 인목대비 이야기를 하면서 정명공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정명공주는 선조와 인모광후 김씨의 딸로 영창대군의 친누나이며 광해군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이란 6대의 조선 국왕과 시대를 함께하며 82세까지 장수했지만 삶은 비운의 왕녀로 유명한 경혜공주나 덕혜옹주 못지않게 기구하고 불운했습니다. 선조가 인모광후 김씨와 재혼하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혹시라도 인모광후 김씨가 아들을 출산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광해군은 인모광후가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 유산시키기 위해 도깨비 소동이나 기확장을 던져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니 광해군 측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인모광후와 함께 한 고난. 선조는 아들을 기대했으나 늦둥이로 태어난 데다 정비소생의 첫 아이이자 유일한 정녀인 정명공주를 귀여워했고, 광해군도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여동생 정명공주를 귀여워하였다고 합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어렸을 때 광해군이 공주는 가까이 했지만 같이 있던 대군은 본체도 하지 않아 영창대군이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명공주가 6살, 영창대군이 3살 때 아버지 선조가 승하하자 인모광후와 광해군은 점점 소원해졌고 개축옥사로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 다음 해에 의문사를 합니다. 개축옥사 이후 인목대비가 서궁으로 강등당하면서 정명공주는 어머니와 함께 덕수궁에 유폐되었는데, 공주를 서인으로 만들어 사가로 내보내자는 주장에 인목대비는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답니다. 개축옥사 당시 정명공주는 신분이 옹주로 낮춰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은 폐서인되었지만 선조의 딸이니 일부 옹주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폐되었던 1618년 정명공주는 이미 16세로 그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데, 인모광후가 딸마저 떠나는 것을 염려해 혼인을 미뤘거나 광해군이 일부러 혼인시키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폐되어 생활하는 동안 정명공주는 어머니 인모광후를 위로하기 위해 옆에서 크고 작은 글씨를 썼다는데 화정이란 2글자 등의 서예 작품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구만은 이 작품의 발문을 쓰면서 선조의 글씨를 본떠 마치 남자가 쓴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글자 하나에 73제곱센티미터나 되는 대작으로 여성의 체력으로 이런 글씨를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궁 유폐 시절 어머니 인모광후에게 마지막 남은 위안은 하나뿐인 딸 정명공주뿐으로 인모광후의 절망과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어필을 본떠 글씨를 썼던 것입니다. 인모광후의 딸인 정명공주는 광해군대의 혼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서궁에 쥐죽은 듯이 유폐되어 있다가 21살이 되어버렸는데, 당시 기준으로 21살이면 결격 사유이자 노처녀였습니다. 가뜩이나 늦은 혼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던 만큼 인조반정 사흘 만에 부마간택이 시작되었으나 혼기가 한참 지난 노처녀라 나이가 비슷한 부마감들은 이미 모두 품절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주를 하자 있는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어 약혼한 사람들도 부마단자를 내도록 했고, 그중 집안의 초상 문제로 혼인을 미루고 있던 홍주원의 약혼을 물려버린 다음 부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인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정통성을 세워주는 대의명분인 인모광후를 우대해 정명공주 혼례를 호화롭게 치러졌고, 그 뒤에도 홍주원의 품계를 높여주고 땅이나 재산을 하사하는 등 후대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소작분쟁이 이어진 암태도도 당시 정명공주가 받은 땅의 일부인데 신분을 이용해 공짜로 준 셈이라 신하들은 정이 주고 싶으시면 왕 개인 자산에서 주시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모광후는 노처녀 딸이 겨우 얻은 사위를 예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위에게 오직 임금만이 탈 수 있는 어구마까지 내려줬다가 비판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인조는 재위 초기 발생한 이괄의 난 때 챙겨주던 흥안군이 이괄에게 합류한 이후 왕실의 방패가 되어야 할 종친들의 추가적인 이반을 막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명공주 우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명공주와 홍주원도 오만방자하게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종들을 시켜 남의 집 담장 돌까지 도둑질하고 양반과 부녀자들을 능욕하는 등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조에 의한 핍박. 그런데 임모광후가 사망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인조 10년 10월 종친 회흥군 이덕인의 영모고변이 전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흥군 이덕인이 고변하여 국청이 열리다. 동네 이매고래종 아내가 때로 출입하는데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다고 하기에 내가 자세한 것을 묻자 답하기를 경창군이 우리 궁의 양자를 위하여 개년 일을 도모하려고 술사를 조치하여 거서 시기를 선택하였는데 대비께서도 이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매곤의 부인이 항상 지극히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내 생전에 이따위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다 하였습니다.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0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632년 명 숭정 5년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에게 제거된 임해군을 복권시키는 조치가 따랐는데 그에게 후사가 없어서 선조의 서구남 경창군의 아들 양녕군을 양자로 입적시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광해군 2년에 열린 경창군의 혼례를 정원군이 맡아 주관했고 인조 반정 후 이뤄진 당시 원자인 소현세자의 관례는 경창군이 주관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신경 써준다고 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이 선조의 맏아들이라 졸지의 왕위 계승 사열까지 높아지는 바람에 영모에 연루된 것으로 심각한 점은 폐무살제라는 인조주기 명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큰일은 임모광후가 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만약 임모광후가 인조를 제거하려는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인조의 왕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명공주의 남편 홍주원의 삼촌 홍씨 집안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대비가 죽어서 부정도 못하니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인조 입장에서 이 영모는 설사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어야 했어서 고변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짓고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덮으려는 노력도 헛되게 인경궁에서 백서3폭이 발견되었는데 비단에는 왕을 폐위하고 세우는 일과 같았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흉측한 백서가 나왔다지만 인조가 불에 태워 자세한 사연은 아무도 몰랐고 인조를 저주한 게 아니라 유폐된 식이 광해군을 저주하며 쓴 글이라는 풍문도 돌았습니다. 인조는 국청을 설치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주물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었다는데 하필 이때 인조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인조는 어떻게 저주 때문이겠냐고 했지만 신하들의 강권도 있고 저주 사건 자체의 파장이 크다 보니 저주문이 발견된 경덕궁에 계속 있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마뜩하나했던 이영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임목대비는 죽기 2년 전부터 줄곧 병석에 누워 있었고 영모를 꾸밀 정도로 주도 면밀한 성품도 못 되었기 때문에 화살은 자연히 딸인 정명공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파로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를 모신 궁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수차례의 형무는 물론이고 압슬, 낙형까지 당해 고문치사하는 등 순환을 겪게 됩니다. 궁녀들이 끝내 입을 다물어 상전을 지켜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인조가 살아있는 이상 언제든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 그 후 정명공주는 아슬아슬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명공주는 자신이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보이려고 조보를 받아 읽는 것을 그만두었고 뛰어난 실력이라고 평가받던 서예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미담도 전해지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35세였던 정명공주가 강화도 갑군 나루로 건너가려 할 때 이미 공주의 재화를 실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난 온 백성들이 몰려와 서로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는데 정명공주는 재화들을 다 내리고 백성들을 먼저 배에 태우라고 명해 백성들은 배에 오르며 과연 정명공주라고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인조의 원손이 거주할 향교동 본궁에서 저주할 때 쓰는 물건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인조는 이번 사건의 배우로 또다시 정명공주를 지목했습니다. 최명길과 장유 등 인조반정 공신들은 반정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정명공주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인조는 임목대비가 살아있을 때와 달리 대놓고 정명공주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정명공주는 30대와 40대를 서궁 유폐 시절보다 더 불안한 세월로 보내야 했는데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여염집 여인들처럼 바느질에만 몰두하며 숙이고 지냈습니다. 인조 사망 후 효종도 조 귀인의 저주 사건에 정명공주가 연루되었다고 몰아갔는데 아버지 인조와 마찬가지로 정통성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즉위한 현종도 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공주. 그러나 정통성에서 누구도 비길 바 없었던 숙종은 정명공주를 종친의 큰 어른으로 대우했는데 숙종은 정명공주의 현손벌이 됩니다. 내가 원하건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명공주가 80세가 되던 해에 막내 아들 홍만회에게 써준 글. 정명공주는 개추곡사 인조반정 이괄에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의 예속 논쟁 경신 대기근 등 역사의 굴곡을 직접 겪어 권력에 비정함에서 침묵의 처세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1685년에 행년 82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는데 어린 나이에 비명행사한 남동생과 달리 그녀는 조선의 왕녀들 중에서 가장 장수를 했습니다. 공주는 부인의 존귀함에 걸맞게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해 오복을 향유했다는 송시열의 말처럼 정명공주에게 오복은 존귀함 겸손 공손 어짐 후덕이었습니다. 한편 정명공주의 서예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녀가 세상을 뜬 이후였는데 그녀의 막내 아들 홍만회는 물려받은 작품이 사라질까 두려워 모각하고 여러 벌 탁본을 떠서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남편 홍주원과의 사이에서 7남 1녀를 낳았는데 정명공주의 당부를 잘 지켜서 그랬는지 그녀의 후손들은 조선 최고 명문가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실부인 해경궁 홍씨는 홍주원과 정명공주의 5대 손으로 한중록에서도 언급되는데 해경궁 홍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 중에 정명공주가 사용하던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측근 홍궁영은 정명공주와 홍주원의 6대 손이며 고종의 친형 흥친왕의 첫 부인은 해경궁 홍씨의 숙부 홍용안의 증손녀이자 정명공주 홍주원 부부의 7대 손입니다. 1995년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박누시아가, 2014년 TVN 드라마 삼총사에서는 한민희,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아역 허정은, 청년 정찬비, 중년 이연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선조 이원의 두 번째 아내로 광해군과 찰전지, 원수가 된 임모광후 김씨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